어머니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짜린지는 아세요? 시애미한테 말투가 그게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민우는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제대로 못 키운단 말이냐? 어머님은 왜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애한테 그럴 일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5세 김영자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많이들 공감되는 것 중 하나가 손주 사랑입니다. 나이 들고 삶이 무료해질 쯤에 나에게 행복한 존재가 태어났죠. 저는 손주를 돌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주와의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요상한 기분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손주를 보는 것조차 많은 눈치를 보고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을 며느리는 탐탁지 않아 합니다. 심지어는 저의 행동조차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탓에 가족 간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옛날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게 손주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되고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겪은 일들과 제가 느낀 감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58년 경기도 남양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논밭을 가진 평범한 농가였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5남매를 키우느라 늘 바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돕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벗어놓기 무섭게 밭으로 달려가 감자를 캐고 고구마 줄기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절이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서울은 모든 게 반짝거리고 기회가 넘쳐날 것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도시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간신히 들어간 봉제 공장에서는 하루 온종일 먼지를 마셔가며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주말도 없었고 이른 아침부터 정말 늦은 밤까지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몸은 피곤했지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23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작은 가게를 열고 그 가게의 쪽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작은 상가의 허름한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남편이나 저나 성실함으로 장사를 했고 그게 손님들에게도 좋게 보여졌는지 단골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점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같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잘해보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할 무렵 저에게 또 하나의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현석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온순한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숙제도 스스로 챙기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현석이가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현석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학비 걱정도 됐지만 우리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현석이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현석이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똑부러지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게 잘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손주 민호가 태어난 뒤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하고 출산하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손주를 볼 때면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해서 신경도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앞서 며느리가 제 아들 현석이와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며느리 또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육아 방식에 있어서 본인만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았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책을 읽고 몇 분 동안 밥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계획표를 만들었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저의 손주이기 이전에 며느리의 자식이니 간섭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만 제 손주가 시달리면서 클까봐 그게 걱정이었죠. 손주 민우는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우가 자유롭게 뛰어놀고 할머니나 엄마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보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때에도 유난스러웠고 민우가 점점 크면서 쉴 새 없이 다양한 학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놀고 싶었을지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었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없을 때 민우와 함께 동네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좋아 보일 리 없었겠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와 민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왜 민우 데리고 엉뚱한 걸 하고 계세요? 민우는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 어머니한테 민우 맡길 수 없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민우랑 그림 그리는 것조차 그렇게 큰 문제가 되니? 난 동의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가 민호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점점 더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제가 민호를 돌보면서 며느리가 세워둔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써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민호를 생각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소한 일로 며느리와 부딪혔는데요. 그날도 저는 손주 민호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며느리가 퇴근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엔 제발 민우 영어 공부만 좀 시켜주세요. 저는 조용히 동화책을 덮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 너의 방식대로만 하마. 하지만 민우가 더 행복하길 바란다면 너도 다시 생각해봐라. 저는 민우가 눈치를 보며 책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하루를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민우는 지금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고 저녁 먹은 뒤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가 하루 종일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한마디 했어요. 민우같이 어린 나이부터 저렇게 하는 게 넌 맞다고 생각하니? 현석이도 어릴 때는 다 저렇게 놀면서 크고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었잖니? 어머님 그때랑 요즘이랑 같은 줄 아세요? 그리고 민우는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안 됐지만 괜히 저 때문에 민호가 더 눈치를 보게 될까봐 며느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저랑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동화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민호를 잘 설득했지만 매일같이 할머니와 있을 때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손주를 어떤 할머니가 막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한 번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작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민우가 물감을 꺼내다가 마침 그 옆에 있던 며느리의 가방이 온통 물감으로 칠해진 것이었어요. 저는 민우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일단 다독였습니다. 민우야,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오늘은 그림 그리는 건 하지 말고 민우는 물감 묻은 거 씻고 나오렴.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명품백이 물감으로 뒤덮인 걸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집안 꼴이 뭔가요? 그리고 이거 얼마짜린지나 아세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민우가 실수할 수도 있지. 엄마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그렇게나 화낼 일이니? 그리고 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며느리는 아랑곳않고 자기 명품백을 채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민우를 너무 자유롭게 키우려다 보니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사고를 낼까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던 것뿐인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손주의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뒤로도 사소한 일로 며느리는 예민하게 굴었고 급기야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우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로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민우 밥 먹이시는 거예요? 응, 어떻게 알았니? 그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지금 말고 1시 넘어서 먹이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애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12시 40분인데 지금 먹이나 1시에 먹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난리를 치니? 그렇게 저도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밥을 잘 먹고 행복하게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늘 저와 정반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민우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는 즐거웠지만 며느리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마치 손주를 보는 것이 아닌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우가 제게 기대어 편하게 웃는 모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민우와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 민우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저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할머니랑 놀면 안 돼요?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정은 가관이더라고요. 손주 민우가 자는 모습까지 다 보고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잠시 얘기 좀 하자더군요. 어머니 오늘 민우가 하는 말 들으셨죠? 이게 다 어머님이 민우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려니까 애가 이제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이 원하던 결말인가요? 사실 저도 민우가 그런 말을 할 때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선 저럴 수 있겠구나 싶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지만 손주를 보는 것이 더 이상 제 삶의 즐거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고 싶어졌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이상 작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불편한 감정은 쌓여만 갔고 결국 하나의 큰 폭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내 장난감 버렸어. 저는 깜짝 놀라며 민우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왜 장난감을 버린 거니? 민우는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할머니랑 놀기만 해서 장난감 치우라고 했는데 내가 안 치우니까 버렸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감을 버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제게 털어놓은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서운함과 답답함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난 듯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민우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 최고다. 우리 민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민우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오늘 민우한테 떡볶이를 사주셨나요? 그랬지. 오늘 민우 상 받았다고 해서 먹고 싶다는 거 사줬다.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밀가루 음식을 안 먹이고 있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니? 그것도 그냥 너의 욕심으로 안 먹이는 거 아니니? 민우도 잘 먹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맨날 불만이니? 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우는 제 자식이고 제 방식대로 키우는 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간섭받을 일인가요? 제가 화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매번 제 말씀에 안 따라주시는 어머님이 이상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힘들었고 아들이 중간에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서가, 너가 보기에도 이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무책임한 것 같은 아들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누구 잘못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아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라니 할 말이 없구나. 그럼 내 아내는 계속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시애미한테 계속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해도 난 이해만 해야 한다는 거니? 현석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충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민우 돌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냥 저 사람 말을 따라줘. 나는 엄마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도 그렇게 컸으니까. 하지만 요새는 그때와는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는 했지만 막상 아들이 저렇게 말하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집에서는 필요가 없는 존재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민호를 돌보며 기쁨을 느꼈던 일조차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갈등은 결국 다른 사건으로 인해 크게 터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 할머니한테 안 맡긴대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찾아가 대화를 요청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나는 민우와 시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인데 나를 왜 그렇게 밀어내는 거니?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민우 봐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양육하는 방식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시는 게 저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민우는 제 자식이에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 자식 제 방식대로 양육한다는데 왜 계속 어머님이 방해를 하시는지, 그리고 왜 매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전 민우가 제대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자라는 게 뭔데? 내 방식대로 하면 애가 제대로 못 자란다는 말이니? 너가 민우 하루 종일 봐봐라. 애가 학교 끝나면 학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오는데 저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생각은 해보긴 했니? 그날 저녁은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다시는 아들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아들의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민우가 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억지로 제가 사랑하는 손주를 떼어내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다른 사람에게 민우를 맡겼고 민우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 왜 민우 보러 안 와요? 저는 민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민우를 끌어안고 대답해 줬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 민우야, 할머니는 민우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울음을 그치고 민우와 얘기를 나눴는데 민우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다시 나랑 다니면 안 돼요? 다른 아줌마들은 다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림도 못 그리게 해요. 저는 안타까웠지만 민우를 달래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마침 며느리가 집에 있었고 제가 민우를 데리고 오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니 며느리는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죠. 그런데 한 달 지났을까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민우를 어머님이 다시 봐주실 수 없을까요? 민우가 어머님 아니면 공부도 안 한다고 난리네요. 나도 민우 보고 싶지 하지만 그냥 이렇게 또 민우를 보게 되면 너랑 부딪힐 게 뻔하잖니? 제가 죄송했어요. 민우 미래만 생각하니 제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니면 저희 민우 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도 복잡해졌습니다. 민우는 내 자식이긴 하나 내 손주이기도 하다. 물론 너희 방식대로 민우를 키우는 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넌 어떻게 자랐니?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나도 안다. 그치만 나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은 경쟁사회 이전에 다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민우가 벌써부터 경쟁에 빠져서 즐거움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내가 적당히 공부도 시키고 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너도 나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방식이 아이의 행복만을 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봐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은 변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서로 간의 벽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도 조금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며느리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주만 생각하고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여전히 며느리와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갈등을 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럼에도 손주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삶을 힘들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가족끼리 갈등이 있고 서로를 비난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겁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킨다면, 그리고 조금은 양보한다면 오늘의 사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